12.16 부동산 대책이후 혼란에 쌓인 부동산 시장. 과연 명절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설 명절 이후 부동산 생존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제 그 민족의 대명절 이제 구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친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이제 보통 최근에는 또 이렇게 워낙 또 이제 바쁘게 또 이제 사시다 보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없었을 텐데, 이번 구정에 뭐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뭐 이제 여행을 하면서 또 이제 재충전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시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명절 이후에 이제 부동산 생존 전략이라는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구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추석이라던가 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향후에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설 명절 이후에 지금 사실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죠? 예, 명절 이후에 지금 어떻게 시장이 달라질 건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고 좀 한번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 또 얼마나 올랐을까? 예, 여러분들 많이 올랐죠? 사실 뭐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뭐 한 10%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서울 쪽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좀 이제 이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이제 보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면은 이제 서울 도심내 특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 오른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나, 지금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까지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 얼마나 올랐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죠? 예, 노무현 때 많이 올랐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이제 가격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책을 이제 이 규제 완화책을 이제 썼었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3법, 예, 그 당시에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양도소득세 폐지라던가 이런 부동산 3법 같은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좀 규제 완화책을 폈습니다. 규제 완화책을 펴면서 시장이 이제 살아났죠. 예, 살아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6.13 대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8.2 대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9.13 대책, 또 12.16 부동산 대책까지 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대책들은 요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대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18개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사실은 이 실거래가 지수만 보더라도 뭐 이제 전국적인 평균은 그렇겠지만은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나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야지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인을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가요, 수요자들의 심리입니다. 수요자들의 심리. 거기에다가 사실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죠. 자,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택의 양은 충분하다, 주택의 양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자, 2012년도부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서울에 지금 아파트 연평균 수요량입니다. 그러니까 4만 가구 정도가 꾸준하게 서울 도심에 공급이 돼야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12년도부터 쭉 보면요. 어때요? 계속 지금 공급이 적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적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이 서울 도심권에 어떻게 보면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택지가 없잖아요. 예, 택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을 통한 어떻게 보면 이 도정법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우리가 뉴타운들이 많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뉴타운 출구 전략. 예,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재개발 지역 중에서 정비 사업지로 지정된 지역 중에 거의 한 51%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 51%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니까 당연히 아파트 공급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아파트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이게 폭등을 했던 거는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사실은 공급량이 상당히 적었다라는 거죠. 예,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은 또 입주 물량이 또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 올해까지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또 규제를 하니까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버린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데이터로 놓고 보면 이게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아닌 데이터를 놓고 보면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없구나. 없다라는 걸 몸으로 느끼는 거죠. 예, 없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지금 수요자들이 되고 시장에 참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에 이제 미스매칭에 있다. 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행을 하면서 요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지금 4만 가구 이하였으니까 이게 쌓여서 지금 폭등을 한 거죠, 사실은. 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죠, 지금. 자, 저금리 속에, 자,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자, 지금 저금리예요. 자, 저금리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예,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마땅한 투자처가 없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던가 안전자산 그리고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금리에서는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적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이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이게 지금 작년도 2019년도 서울의 거래량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서울의 거래량을 비교를 해본 건데 자, 지금 거의 대부분이 1월 달부터 쭉 이제 12월 달까지 보면 거의 20% 정도가 지방에서 매입한 겁니다.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를 매입을 한 거죠. 즉 어떤 의미입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오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부 지역들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내가 뭐 전세로 거주를 하던가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서울 쪽으로 지방에서 많이 매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방 매입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에 20%가 지방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이런 계속 이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금리 속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서울 쪽으로 계속적으로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거 아닙니까? 기준금리가. 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서울로의 부의 집중, 돈의 집중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금리 속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서울로 부의 집중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의 집중이 시작이 되면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수도권 지역만 보면 양적인 주택 공급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요. 양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수요자들이 필요한 거는 양이 아니에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이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가 주택이 필요한 거죠. 즉,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거죠. 양질의 주택. 즉, 우리가 가장 수요자들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이에요. 서울의 모든 인프라가 다 집중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다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수요자들은 서울의 주택이 필요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재개발이라는 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여러 번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적인 철거에서 지금 보존 쪽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재건축은 진행이 앞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양질의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납축을 해보면요. 그동안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금리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울로의 부의 집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때문에 양질의 주택, 서울의 주택의 공급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하나 이제 시장별로 한번 설 명절 이후에는 어떻게 시장의 변화가 될 것인가. 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한테는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재건축 시장 쪽에 관심 많으시죠? 예, 재건축 시장 쪽에. 이 재건축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재건축 시장은 전형적인 투자자 시장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투자자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매 심리가 지금 상당히 악화가 된 겁니다. 악화가 되다 보니까는 재건축 시장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도심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금 호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 시장의 가격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 시장, 일반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는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대출 규제로 인한, 지금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아예 안 나오죠. 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자, 근데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했는데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수요가 더 감소한 거죠. 수요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살 사람이 더 적어진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자, 분양가 상한제 뭡니까? 예,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을 해야 조합원의 이익이 늘어나는데 분양가를 통제를 하니까는 조합원의 이익이 적어지잖아요. 자,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이런 그 규제로 인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악화가 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명절 이후에도 지금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지금 잡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더 시장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좀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아파트 시장, 즉 초고가 아파트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12.16 이 부동산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입니다. 15억 이상 대출 금지.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 같은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이 초고가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 물건들이 좀 나오겠죠. 이제 10년 이상 이 보유한 다주택자들 물건들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말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양도소득세가 지금 한시적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또 이런 물건들이 또 시장에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많이 나오고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요는 지금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좀 많아지면서 수요는 적어지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외부 투자자, 아까 제가 그 그래프 보여드렸죠. 지금 서울의 10건 중에 2건,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 중에 20%가 서울 외지에서 매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외지 투자자들의 유입을 지금 계속 차단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 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2년 거주, 우리가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도 들어가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부터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또 거주 요건이 또 들어가 버리죠. 거주 요건이. 거주 요건이 우리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나뉘죠. 그래서 보유는 해마다 4%씩 늘어나고 또 거주도 해마다 4%씩 늘어가면서 최대 거주를 10년 동안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가 가능한 거죠. 즉 이런 규제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 집 없으니까 외지 투자자들이 사지 못하게, 서울 지역에 아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 지금 유입되는 거를 차단시키는 규제죠. 예. 즉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집 없으니까 집 사지 마라. 집 사? 그러면은 세금 내 생각해라. 세금에 대한 혜택을 축소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렇죠? 예, 물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이 투자자들 유입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럼 가격이 과연 많이 떨어질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는 있어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강남권에 1주택자들 물건 있죠. 1주택자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1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는 순간, 물건을 파는 순간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급지면 A급지에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B급지로 가야 되거든요. B급지로. 그러니까 1주택자들 물건을 아예 잠겨버리는 거죠. 잠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가격 하락폭이 크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관심 많으신 재개발 시장. 자, 재개발 시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보합세입니다. 만약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에 투자하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떨어질 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지금 당장 명절 이후에도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우리가 재개발 시장, 비싼 지역도 많이 있죠. 한남 뉴타운이니 이런 데 비싼 지역도 많이 있지만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9억 이하 물건. 자, 물건들이 9억 이하라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12, 16 부동산 대책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LTV 대출 규제에서 지금 비껴나 있죠. 그렇죠? 예, 지금 LTV 대출 같은 경우도 9억 이하는 다 나오잖아요. 40%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새롭게 이렇게 증액을 하거나 이게 또 금지가 돼 있죠. 근데 이런 거에 다 비껴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세제 혜택이 가능하죠.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이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과는 틀리게 재개발 시장은 개별 물건들이 많죠. 그래서 물건들이 개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과 시세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괴리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괴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공시가격 6억 이하짜리로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투자자들이 지금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제적인 혜택이 아직까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졌죠. 재건축하고는 틀리게.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분양가가 시세가 아주 높은 지역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거죠.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낮은 지역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그 영향이 좀 미미하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사업에 대한 속도가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역들이 상당히 빨라졌죠. 왜? 아파트 가격이 지금 2배 올랐으니까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돼서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가기가 좋은 시장인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재건축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느슨하죠. 우리가 조합원 전매 금지 조항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어도 재개발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재건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이후에도 상당히 강보합세를 띨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자,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풍선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을 기다리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전용모델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100% 가점제죠. 즉, 제가 저저번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번에 그때 개포 4단지, 개포 4단지라던가 이런데 일반 분양 청약률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았잖아요. 그리고 청약 가점이 뭐 79점짜리. 그러니까 가점이 돼야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가점이 되려면 무주택 기간이라던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라던가 부양가족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40, 50대 중에 부양가족이 많으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그럼 반면에 30대들은 어차피 못 들어가요. 30대나 4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그런 수요자들이 최근에 우리가 보면은 보통 우리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 연령대가 40이나 50대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통계치를 보면 30대가 가장 높습니다. 거의 27, 8% 정도. 전체 매매 비중 중에 27, 8%, 그러니까 30대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게 투기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는데, 청약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는데, 그래서 가점제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0대나 40대 초반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넉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30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모에 대한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9억 이하의 주택, 그러니까 LTV 40%까지 최대한 뽑아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9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0대 이제 시장이, 이 30대들 시장의 대거 앞으로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또 이제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규제에서도 비껴나 있죠. 자,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시장과 그 다음에 초고가 아파트 시장, 그 다음에 재개발 시장,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시장까지 명절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명절에, 설 명절 동안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자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